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여성이에요. 요즘 저는 바쁜 딸 내외를 대신해 손녀딸을 돌보고 있어요. 사실 돌본다기보다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정도에 불과해요. 이미 다 커서 제가 챙길 거라곤 학원 가기 전에 저녁 먹이는 정도니까요. 하루는 손녀딸이 식탁에 펼쳐놓은 교과서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실려 있더라고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별거 아닌 그 제목에 한참을 멍하게 제목만 내려다보고 서 있었어요. 그리곤 속으로 제게 물었죠. 김정자, 너는 무엇으로 사니?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더군요. 반백살 넘게 살았는데도 말이죠. 입버릇처럼 늘 자식 때문에 산다고 했지만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어릴 땐 친구들과 노는 재미로 살았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짝사랑을 하며 살았고 성인이 되어서는 일과 남자 그리고 돈이나 대출 이자를 갚느라 살았으니까요. 결국 그때그때 내게 닥친 상황에 따라 살았던 거죠. 하지만 한때 저는 정말 마지못해 살았던 적도 있어요. 그건 바로 제 남편 때문이었어요.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인데 끝은 정말 지긋지긋했거든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지나고 보니 추억이 된 그 얘기를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20살 무렵 첫 직장에서였어요. 당시 저는 상고를 졸업하고 모 지역 새마을 금고에 다니고 있었는데 하루는 근처 첨가물 가게 점원이 저희 지점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곤 제 앞으로 성큼성큼 와서는 대뜸 언제 끝나냐고 묻더라고요. 순간 당황한 저는 얼굴이 빨개져선 대답도 못하고 그 사람 얼굴만 빤히 쳐다보았어요. 그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버럭 소리를 지르지 뭐예요. 아, 몇 시에 끝나냐고요? 저는 너무 창피해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랬죠. 대중 없어요. 6시 넘어 끝나는데 잔업이 있으면 더 늦기도 해요. 그랬더니 남자가 벙찐 표정으로 저를 뚫어지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내 배꼽을 잡고 웃더라고요. 아니, 여기 몇 시까지 영업하냐는데 왜 그쪽 퇴근 시간을 말해요. 아가씨, 연애 안 해봤죠?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 남자한테나 그렇게 쉽게 퇴근 시간을 알려주면 어떡해요? 너무 쉬워 보이잖아요. 앞으론 좀 튕기세요. 알았죠? 남자의 그 말에 영업소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들 저를 보며 웃었어요. 그 바람에 제 얼굴은 불타는 고구마처럼 빨갛게 달아올랐죠. 그날 이후 남자는 제가 첨가물 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달려나와 실실 웃으며 몇 시에 끝나냐고 물었어요.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는데 저를 볼 때마다 그러니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하는 심정으로 멀리 돌아서 출퇴근을 하게 되었죠. 그랬더니 하루는 제 퇴근 시간에 맞춰 저희 지점 앞에서 절 기다리더라고요. 애써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는데 남자가 평소와 달리 웃음기 싹 빠진 얼굴로 그러는 거예요. 앞으론 먼 길 돌아가지 말아요. 나 가게 그만뒀으니까. 그동안 장난친 건 미안해요. 서울 와서 야근 사람들한테 치여 살다가 그쪽처럼 순한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장난 좀 친 거니까. 그래도 내 말 꼭 기억해요. 아무 남자들한테나 퇴근 시간 알려주고 그러지 마요. 나처럼 이렇게 찾아와서 귀찮게 할지 모르니까. 그럼 잘 지내요. 그렇게 돌아서는 남자를 보니 괜히 내가 심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박한 서울살이에 지친 사람한테 그깟 일로 뾰로통해 있었던 내가 너무 옹졸하고 한심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사람 뒤통수에 대고 크게 소리쳤어요. 저 괜찮아요.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아요. 화 안 났으니까. 그러자 남자는 발길을 멈추고 돌아서선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그렇게 짧은 만남을 끝으로 한동안 그 남자를 볼 수 없었어요. 그러다 다시 조우하게 된 건 1년쯤 뒤였죠. 퇴근을 하려고 막 지점을 나섰는데 글쎄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지 뭐예요. 오랜만이라 그런가 그 사이 외모가 많이 변해서 그런가 반갑더라고요. 남자는 여전히 유쾌한 말투로 그동안의 근황을 물었고 딱히 별일 없이 지냈다고 하자 묻지도 않은 자기 얘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청가물 가게를 그만두고 고향 친구랑 트럭을 타고 전국을 돌며 장사를 했는데 그게 몸은 힘들어도 돈은 꽤 되더라는 얘기부터 그동안 가본 곳이 어딘지 거기에 뭐가 맛있는지 등등 요즘 말로 투머치 토커처럼 끝없이 얘기를 이어가더라고요. 구두를 신은 채 40분 넘게 서서 그 얘기를 듣고 있으려니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뻐근해서 몸을 베베 꼬았죠. 그제야 말을 그치더라고요. 아, 내 정신 좀 봐. 이러지 말고 우리 어디 가서 생맥주나 한잔 할까요? 안주로 배도 채우고. 대답도 하기 전에 남자는 제 손을 덥석 잡더니 근처 호프집으로 끌고 갔어요. 사실 그때 그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충분히 손을 뺄 수도 있었지만 저도 싫지만은 않았던 터라 순순히 따라간 거였죠. 눈치채셨겠지만 그때 그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에요. 그날 호프집에 들어가 난생 처음 맥주를 마셔본 저는 500cc짜리 잔을 채 마시기도 전에 완전히 취해버렸고 그 바람에 남편은 제 술고장을 다 받아주어야 했어요. 저야 기억도 안 나니 알게 뭐예요. 아무튼 그날 이후 남편은 종종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저희 지점으로 찾아왔고 그렇게 데이트를 즐기던 우리는 얼마 뒤 사귀게 되었어요. 사회에 나와 처음 만난 남자고 한창 놀고 싶은 나이라서 그랬는지 둘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새롭고 즐거웠어요. 둘 다 주머니가 가벼운 처지라 조조 할인으로 영화를 보고 떡볶이 한 접시로 점심을 때워도 그때는 둘이 있어서 좋았고 그 모든 순간이 낭만처럼 느껴졌죠.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남편은 결혼하자는 말을 꺼내지 않더라고요. 그 사이 결혼 정년기가 돼버린 저는 집에 눈치도 보이고 초조한데 말이죠.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은근히 결혼에 대해 남편 생각을 떠보기도 하고 일부러 주변에 결혼하는 친구들 얘기를 꺼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눈치가 없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제가 연애를 하는 걸 몰랐던 엄마가 선자리를 받아오셨더라고요. 상고 졸업하고 은행에 다니는 남잔데 저랑은 4살 차이로 사람이 성실하다고 하더라고요.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 남편이 저랑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거라면 더 나이 들기 전에 선이라도 봐서 결혼을 해야겠다 싶어서 일단 만나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죠. 보험 든다 셈 치고 선보기로 했어.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나 이대로 선봐서 결혼해?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와는 이걸로 끝이다 생각하고 선자리에 나갔어요. 그런데 상대 남자가 너무 별론 거예요. 누가 은행원 아니랄까봐 하나부터 10까지 돈돈거리더라고요. 적금은 몇 개 들어놨냐, 월급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 등등 담임선생님이 학생 숙제 검사하는 것처럼 제 재정 상황을 꼬치꼬치 캐묻는데 정말 밥맛 떨어졌어요. 지금이야 그런 사람이 계획성 있고 성실하게 보이지만 그땐 제가 나이도 어렸고 경제관념이 없는 남자랑 오래 만나다 보니 저 역시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하프만 하다 들어왔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 그 사이 맞선 본 남자 쪽에서 연락이 왔었는지 엄마가 득달같이 달려들어 제 등짝을 한 대 치더라고요. 아휴, 이 정신 빠진 년아. 밤에 뭐하고 선제레에 나가 하품이나 쩍쩍 하다 와.
네가 제정신이야? 부모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그리고 그동안 벌어서 뭐에다 썼어? 맞선 본 남자가 그랬다더라.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여자가 어쩜 그렇게 경제관념이 없냐고. 너랑 살다가는 100년이 지나도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겠다더라. 아우, 정신 빠진 년. 저도 나름 은행권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적금 몇 개 안 가지고 있겠어요. 그냥 그 남자가 하도 취조하듯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대충 없다고 해버린 거였죠. 엄마는 그런 내막도 모르면서 제가 정신없이 사는 줄로만 아셨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제 머릿속은 온통 결혼에 관심 없는 남편 생각뿐이었어요. 이 남자랑 정말 헤어져야 하나? 아니면 딱 부러지게 결혼하자고 먼저 말을 꺼내야 하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결판을 내려 만나자고 했어요. 하지만 막상 남편 앞에 서니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사랑을 구걸하는 것 같기도 하고 결혼 못해 안달난 여자처럼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찬물만 연거푸 3컵이나 마시고 있는데 남편이 불쑥 제 앞에 통장을 내미는 거예요. 그동안 모은 돈이야. 적금 만기되면 그때 청혼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때까지 못 기다릴 것 같아서. 그래서 말인데 월세방에 시작해도 괜찮다면 나랑 결혼해 줄래?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는 말은 못해. 알다시피 우리 집 사정도 그렇고 내 벌이도 뻔하잖아. 몇 년은 같이 죽어라 벌어야 남들처럼 살 수 있을 거야. 아니, 어쩌면 그렇게 노력해도 남들처럼 못 살지도 몰라. 그래서 드라마 주인공처럼 너한테 나보다 나은 남자 만나라고 멋지게 말해주고 싶지만 그건 안 되겠더라. 난 너 없이는 못 살겠거든. 그동안 결혼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줄 알았던 남편의 고백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비록 통장에 든 돈은 월세방 보증금도 간당간당한 그런 수준이었지만 이 남자의 진심만큼은 수억이 든 통장보다 든든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어렵게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곤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양쪽 집 모두 워낙 없는 처지에 하는 결혼이라 어지간한 건 생략하고 식만 간단히 올린 채 살게 되었죠. 어느 시인의 시구절처럼 우리 부부는 가끔 전기가 나가도 좋았어요. 서로의 허물을 사랑으로 꿰맸으니까요. 하지만 첫 애가 태어난 이후에도 각박한 현실은 우리 부부의 삶에 불안당처럼 들이닥치기 일쑤였고 그 빈도가 잦아질수록 서로에 대한 사랑도 조금씩 식어가더라고요. 사람들 말처럼 자식 때문에 살다가 때로는 의리로 살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의리마저 끊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툭하면 일을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고 밖으로 돌던 남편이 투자를 하겠다는 젊은 과부와 바람이 나고 말았거든요. 말로는 투자를 받기 위해 각별히 지낸 정도일 뿐 남녀 간의 정은 통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몸만 안 섞었을 뿐이지 마음이 그쪽으로 가버린 남편을 어떻게 믿고 살겠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오히려 자기가 큰 소리를 치지 뭐예요. 이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네. 막말로 내가 밖에서 살림을 차렸냐? 여자랑 잠자리를 하고 다녔냐?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라. 이게 이혼 사유가 되는지. 너도 신성일 좋아하잖아. 그런다고 내가 이혼하자든? 이게 다 네가 하는 일 없이 방구석에 앉아있으니까 몸이 편해 그런 거야.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해봐. 너처럼 쓸데없는 의심이나 하게 되나. 잘됐다. 차라리 이참에 수정이 장모님한테 맡기고 다시 일 시작해. 몸이 바쁘면 쓸데없는 생각 따윈 싹 사라질 테니까. 난 어떻게 하면 마누라랑 자식 새끼 안 굶기고 먹여 살릴까 고민인데 별 시답잖은 소리를 다 하고 있어. 몇 달을 가슴앓이하며 거욱 꺼낸 말은 한순간에 할 일 없는 여자의 쓸데없는 생각으로 치부됐어요. 그리고 저는 4살배기 딸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하지만 제가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빠져 사는 동안
세상은 변했고 절 다시 받아주겠다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어요. 저 같은 애엄마를 받아주는 것은 보험사뿐이었죠. 결국 저는 흔히 말하는 보험 아줌마가 되어 난생 처음 세일즈를 하게 되었어요. 시장에서 콩나물 100원어치도 못 깎는 제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보험을 파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선배들 말로는 발품을 팔아야 계약을 따낼 수 있대서 매일같이 퇴계로 빌딩을 돌며 사무실에 사탕이 담긴 명함을 뿌려댔지만 헛수고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바로 제가 다니던 새마을 금고였죠. 친하게 지냈던 언니들은 이미 퇴사를 한 지 오래였고 남자 직원들만 몇 명 남아있더라고요. 그중 저를 예뻐해 주셨던 과장님이 오죽하면 여기까지 찾아왔겠냐며 보험을 하나 들어주셔서 첫 실적을 올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벌써 네가 3번째다. 여기 그만두고 시집간 여직원들은 왜 하나같이 보험 아줌마가 돼서 찾아오는 건지. 너는 다를 줄 알았는데. 아무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그 말을 듣고 지점을 나서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보험 하나 팔겠다고 전 직장까지 동료 찾아가는 거 죽기만큼 싫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렇게라도 실적을 내지 않으면 유일하게 나를 받아주었던 보험사에서조차 일할 수 없는걸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오늘을 잊지 말자 생각했어요. 그리곤 독하게 마음 먹고 보험 상품을 팔러 다녔어요. 하지만 마음만 다잡는다고 하루아침에 실적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런 제 모습을 지켜본 15년 베테랑 선배가 하루는 머리를 하러 가자며 저를 데리고 동네 미용실로 갔어요. 처음엔 선배 단골 미용실인 줄 알고 갔는데 알고 보니 선배도 처음 가는 곳이더라고요. 동네 아주머니들의 사랑방 같은 그곳에선 자잘한 동네 소문부터 경조사, 사건 사고 소식까지 끊이지 않고 들리더라고요. 그때였죠. 선배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아줌마만큼 정보력이 뛰어난 사람도 없어. 얘기 잘 듣고 있다가 적절한 순간에 끼어들어야 돼. 저기 노란 티셔츠 아줌마 있지? 듣자 하니 남편이 빙판길에 넘어져 다리를 다쳤다고 하니까 가서 상해 보험 한번 팔아봐. 선배의 코치대로 저는 노란 티셔츠 아줌마한테 가서 말을 걸었어요. 하지만 선뜻 보험 얘기를 꺼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줌마 수다만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배가 다가와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가 다리 골절로 입원했다면서요?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도 다행이네. 입원비 특약까지 들었을 테니. 그래도 일당은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노란 티셔츠 아줌마가 자긴 보험을 든 게 없어서 생돈만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상해보험도 없어요? 에이, 나이 들면 병원 갈 일 천진데 보험 없이 어쩌려고요. 난 이희한테 보험 들어놓은 게 있어서 팔 골절됐을 때 치료비며 약값까지 죄다 공짜였는데 이참에 드러나요. 이 언니가 아주 잘해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아주머니 쪽으로 쏙 밀어넣어 주었어요. 그렇게 기회를 얻은 저는 상해 상품을 설명하곤 계약을 따낼 수 있었죠. 그날 이후 저는 주전부리를 사들고 종종 그 미용실에 들러 아주머니들과 수다도 떨고 밥도 얻어먹으면서 친분을 쌓을 수 있었어요. 동네 사랑방이다 보니 누구한테 어떤 보험이 필요한지 알게 됐고 아줌마들 도움을 받아 사돈의 팔촌까지 소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덕분에 시간이 갈수록 신규 계약도 쑥쑥 늘어났죠. 인맥이 생기고 실적이 쌓여가자 일에 재미도 생기고 좋더라고요. 처음이 어렵지 한번 계약을 따내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쉬웠어요. 의외로 제 적성에도 잘 맞았고요.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고 있는 상품 필요한 사람한테 알려주고 보험금 청구할 때 내일처럼 띄워준다고 고객들한테 칭찬까지 받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었죠. 일에 재미가 붙고 나자
성과는 자연히 따라왔어요. 보험 왕까지는 아니었지만 남편 벌이보다는 나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일이 잘 풀리니 다른 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고객한테 전화가 오면 밤이든 낮이든 뛰어다니다 보니 남편이 점점 밖으로 나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언제부턴가는 외박도 잦고 급기야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았어요. 본격적으로 두 집 살림이 시작된 거였죠. 그걸 몰랐던 저는 근무지가 지방이라 한 달에 한 번 정도 올 수 있다는 남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네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그날은 제 고객이 사촌 언니를 소개해 주겠대서 계약을 따내러 장흥까지 차를 몰고 나갔어요. 약속 장소인 찻집에 도착해 막 문을 열었는데 글쎄 안에서 제 남편 목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너무 똑같아서 신기한 마음에 어떻게 생긴 사람이길래 목소리가 똑같은가 보려고 안쪽으로 고개를 들이밀었는데 맙소사, 진짜 제 남편인 거예요. 지방에 있어서 집에도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인 사람이 말이죠. 그런데 남편 옆에 여자가 있지 뭐예요. 두 사람은 꽤나 다정한 모습으로 서로의 어깨와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사귀는 사이 같았어요. 기가 막혀서 얼이 나간 상태로 두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때마침 저를 발견한 남편이 고개를 휙 돌리곤 여자를 데리고 후다닥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남편을 따라가려는데 하필 그때 소개받기로 한 고객의 사촌 언니가 가게로 들어오는 바람에 저는 남편을 놓치고 말았어요. 제가 밖으로 나왔을 땐 이미 떠나고 난 다음이었죠. 무슨 정신으로 계약을 따냈는지 모를 정도로 제 머릿속엔 남편과 내연녀의 다정한 모습만 가득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한테 집으로 오라고 문자를 남겼어요. 그러자 밤 12시가 다 돼서야 남편은 술에 취해 집에 왔더라고요. 낮에 미래 장면을 제게 들키고도 뻔뻔하리만치 당당하게 말이죠. 저는 고3인 딸애가 들을까봐 남편을 방으로 끌고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이혼 서류를 들이밀었죠. 15년 전엔 증거가 없어서 못했지만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너랑 이혼해야겠어. 그러니까 도장 찍어. 믿을 수 없는 남자와는 한시도 더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오래전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마음을 줬을 때는 자식 때문에 참았지만 이제는 자식 보기 창피해서라도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남자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이혼하는 게 소원이라면 해줄게. 그 전에 당신이 해줘야 할 게 있어. 그동안 내가 사업을 하느라 빚을 진 게 있거든. 그거 갚아주면 내가 바로 이혼해줄게. 뭐라고? 이 미친놈아. 네가 제정신이니? 바람을 피우고도 모자라. 네 빚까지 나더러 갚으라고? 미쳤어? 내가 그런 병신짓을 하게? 잔소리 말고 도장 찍어. 웃기고 있네.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난 이혼할 생각 전혀 없어. 그렇게 원하면 소송이라도 걸든가. 어차피 막 가는 인생 난 잃을 것도 없는 놈이라 두려울 것도 없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하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눈물조차 안 나오더라고요. 저런 인간을 남편이라고 믿고 산 내가 한심에 미칠 것 같았어요. 도대체 어쩌다 사람이 저렇게 변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옛날 나를 설레게 했던 남자는 어디로 가고 부끄러움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철면피만 남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추하게 변해가는 걸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게다가 제 딸의 아빠이기도 하니까요. 이러다가는 남편에 대한 좋은 기억은 하나도 남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특히 딸아이한테요. 저만큼이나 딸아이도 제 아빠를 한심하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빚 갚아주고 이혼하기로요. 좋아, 빚 갚아줄게. 대신 하나만 약속해. 앞으로 수정이 앞에 절대로 나타나지 마. 대학 입학식 졸업식, 결혼식 할 거 없이 일절 나타나지 마. 그 약속만 지켜준다면 빚 갚아줄게. 남편이 미워서만은 아니었어요.
딸 자식한테 망가진 아빠의 모습을 남겨주는 게 부모로서 가슴 아파 그랬던 것 뿐이죠. 빚 갚아준다는 말에 남편은 순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생각을 안 하지 뭐예요? 빚만 갚고 유야무야 넘기려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날 잡아 남편 짐을 싹 싸서 거실에 내놓곤 남편을 불러 깔끔하게 끝내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인간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날부터 아예 집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였죠. 이러다간 괜히 돈만 떼이고 그 인간과 결혼 생활을 지속하게 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그렇게 집을 나간 남편은 딸의 대입 합격 소식이 들리던 날까지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사이 딸아이의 대학 입학식이 다가왔죠. 지난 12년간 이날을 위해 고생한 딸을 위해서라도 오늘 하루만큼은 다 잊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입학식을 마치고 나와 대학 캠퍼스에서 딸애와 함께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런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웬 여자였어요. 여자는 차분히 가라앉은 목소리로 제게 남편의 부고를 알려주었어요. 황망하더군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신을 가다듬고 딸애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지난번 남편과 장흥 찻집에 있었던 여자가 저를 맞아주더라고요. 죽는 순간까지 내연녀의 보살핌을 받아갔구나 생각하니 남편에 대한 안타까움보다는 미움이 컸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얼굴이 낯익은 남자가 다가와 여자 곁에 서지 뭐해요? 남편의 고향 친구였어요. 재수씨, 기억 안 나세요? 제 아내예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 인간이 하다하다 친구 아내와 바람을 핀 건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대장암 말기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게 된 남편은 그동안 고생만 하고 살아온 저한테 병수발까지 맡길 수 없다며 고향에 내려가 요양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친구 내외한테 부탁해 일부러 제가 오해하도록 내연관계인 것처럼 연기를 했던 거죠. 정을 떼어주려고요. 그래야 자신이 세상을 떠나고도 제가 덜 마음 아파할 거라고요. 하지만 제가 이혼을 요구하는 바람에 남편의 계획은 틀어지게 된 거죠. 이혼을 하면 재수씨가 자기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들, 사망보험금이 형제들한테 가게 될까봐 걱정했어요. 그래서 있지도 않은 빚을 내세워 이혼을 막을 요량이었나 봐요. 그것도 모르고 염치 없는 인간이라고 남편을 미워만 했던 거죠. 젊은 시절에 여자 문제로 재수씨 마음 아프게 했던 게 미안해서 평생 가슴에 맺혀있던 놈이에요. 그놈한테는 재수씨 뿐이었어요.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자기한테는 과분한 여자라고 늘 입버릇처럼 말했거든요. 하루 종일 보험 팔러 다니느라 발이 퉁퉁 부어있는 재수씨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잠든 재수씨 발을 주무르며 많이 울었다더라고요. 차라리 자기처럼 무능한 남자 말고 다른 남자 만나 결혼했다면 이렇게 고생하진 않았을 거라면서 어찌나 서럽게 울던지. 그 말을 들으니 잊고 지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날은 고객과 술자리가 있어서 술을 깨려고 소파에 앉아있다가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보니 남편이 제 발을 주무르고 있더라고요. 술도 취한 데다 잠도 덜 깬 상태라서 꿈인가 보다 하고 넘겼더랬죠. 그런데 꿈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순간 그때 남편 손에서 전해졌던 온기가 세상 그립더군요. 이런 남자를 의심하고 미워했다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못 본 사이 많이 수척해진 남편은 거죽만 남은 채 잠들어 있더군요. 그런 남편을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던 사람이자 내 인생을 가장 불행하게 만들었던 남자와 그렇게 이별을 하게 되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20년 가까이 흘렀지만
아직도 저는 남편이 그리워요. 그건 아마도 남편의 마음을 일찍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남편을 그리워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 인간은 무엇으로 사냐는 질문에 대해 저는 그리움으로 산다고 대답해야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소녀딸과 함께 남편이 있는 낙골당에 다녀오려고요. 그리운 남편을 만나러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